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학년도 7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고3 세계지리 해설을 맡은 이다은입니다. 선생님은요, 지금 EBS에서 수능 개념 세계지리부터 시작해서 수능 특강, 그리고 수능 완성까지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지리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념 완성이나 혹은 수능 개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단쌤을 봤던 친구들도 있고, 또 이번 해설 강의를 통해서 단쌤을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정말 시험 치르느라 고생 많았고요. 단쌤은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잘해왔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고, 앞으로는 분명히 더 잘할 거라는 응원의 메시지로 시작을 하고 싶어요. 사실 단쌤 학교에서도 오늘 고3 친구들이요,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시험을 보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단쌤이 기특하기도 하고 또 짠하기도 하더라고요. 1학년 때는 그냥 정말 귀엽고 발랄하고 예쁜 그런 맑은 친구들이었는데 3학년이 돼서 어느덧 이렇게 수능을 코앞에 두고 열심히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참 기특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런 하루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정말 고생 많았고요. 단쌤 학교에서 세계지리 치렀던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세계지리 어땠는지. 그랬더니 많은 친구들이 시간이 꽤 부족했다. 그리고 조금 어려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해설 강의 보고 있는 친구들도 오늘 세계지리 문제 풀면서 많이 좀 당황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어려웠다 느낀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요. 모든 친구들 정말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만큼 사실은 전국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만 힘든 게 아니었다. 모두 다 힘들었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그나마 위안을 얻고 그렇게 이제 또 다시 공부를 할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1번 문제부터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문제, 이제 전형적으로 세계 고지도를 통해서 그 당시에 세계관을 파악하는 문제가 출제됐었죠. 이렇게 고지도가 앞으로도 출제될 확률이 높은데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지도는 첫 번째, 지도의 중심에 무엇이 표현되어 있는지, 지도의 중심에 어디가 표현되어 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는 세계 그리고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지도의 중심에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의 지도를 보면 가운데에 중국이 표현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 지도에서 더 중요한 것은 조선이 실제보다 크게 그려졌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니은번의 지도를 보면 가운데에 예루살렘 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동쪽에 파라다이스라고 이 그리스도교에서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곳이 표현이 되어 있죠. 그 다음 디귿번의 지도도요, 역시 유럽과 지중해 지역은 자세하게 그려져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점차 외곽으로 가면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의 중심은 어디인지, 그리고 지도의 위쪽은 어느 쪽을 나타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지도는 언제 만들어졌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신대륙 발견 이전인지 이후인지 요 정도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지도들은요, 신대륙 발견 이전에 만들어진 지도들이기 때문에 아메리카나 오세아니아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은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또 중요한 것은 이 지도를 누가 왜 만들었는지, 이것이 이제 또 이 지도에 담겨 있는 세계관을 파악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를 구체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고지도에서 문제가 어렵게 나왔을 때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자, 가는요, 세계를 원형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요, 세계를 원형으로 표현하였다는 것은 지구를 구체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세계를 원형으로 표현한 지도는 여기 세계에 있는 지도 중에 니은번 지도에 해당하는 설명이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던 고지도들 중에서도요, 세계를 원형으로 표현한 지도가 있죠. 바로 어떤 지도였죠? 원형으로 지도 그린 지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하나 떠오를 텐데 바로 전라도였죠. 그런데 이러한 지도들이 그러면 지구를 구체로 인식하고 있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지구를 구체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투영법이 사용되었는지, 그러면 투영법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지도에서 어떤 표현 방식의 특징을 보면 되냐면 바로 경위선이 그려져 있는지,
경의선망이 그려져 있는지 이것을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를 원형으로 표현하였고 중세 유럽인의 그리스도교 세계관을 반영하여 지도의 중심에 예루살렘을 두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 표현된 지도의 위쪽이 동쪽이다. 이것은 바로 니은번에 있었던 TO 지도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래서 가는 니은번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지금 단쌤이 키워드를 동그라미, 네모, 밑줄 표시해놨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단순히 문제를 맞았는지 틀렸는지 여기에 집착하지 말고 자료를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 문제들 한 문제 한 문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들 다시 한번 복습하고요. 어떤 부분들이 출제되었는지 그리고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들은 어디였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자료로 쓰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의 자료를 한번 볼까요? 자, 중국 중심의 세계관. 그래서 중국이 가운데 그려져 있어요. 이런 세계관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중화사상,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문명의 중심이다 라고 하는 사상이죠. 그래서 중국을 중심에 크게 그렸어요. 하지만 이 지도에서 더 중요한 것은 조선을 실제보다 더 크게 그렸다는 거예요. 중국을 크게 그린 것보다 훨씬 더 배율을 크게 확대해서 조선을 크게 그렸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세계관을 볼 수 있냐면 바로 주체적인 국토 인식, 우리가 우리 땅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주체적인 국토 인식, 당시의 세계관을 살펴볼 수 있는 맥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도, 아라비아 반도, 아프리카, 유럽까지 표현되어 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 인도가 어디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고 아라비아가 어디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기출문제에서 다뤄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기출문제 풀이까지 끝냈던 친구들이라면 이런 부분들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었을 건데요. 혹시 아직 기출문제 다뤄보지 않았다 하는 친구들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 모의고사 문제 학병 해설 열심히 보고 또 수능 완성 열심히 보고 그 다음에 기출의 미래 풀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너무 조바심 가지지 말고 천천히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인도는요, 여기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 여기 표현되어 있고요. 아프리카 여기 표현되어 있고요. 유럽 여기 표현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구대륙,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은 다 표현되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에 해당하는 지도는 바로 기역번에 있는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였고요. 그래서 나에 해당하는 것은 기역번의 자료였고요. 그 다음에 달을 한번 볼까요? 자, 유럽에서 서남아시아 지역까지는 비교적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으나 이 지도에서 우리가 유럽을 어떻게 찾냐면 바로 포인트가 되는 게 지중해죠. 지중해가 무슨 뜻이에요? 이 육지로 둘러싸인 땅 사이의 바다라는 뜻이잖아요. 지중해를 기준으로 유럽과 서남아시아 지역은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으나 아프리카로 가면서 그리고 아시아 동쪽으로 가면서 점점 정확도가 떨어져요. 심지어 아프리카 남부랑 아시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에 해당하는 자료는 바로 디귿번에 있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였고요. 그리고 이 지도의 특징은 지구를 구체로 인식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경의선망이 상당히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부정확하게 그려진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의선망이 그려졌다. 이것을 통해서 지구를 구체로 인식하고 있구나. 투영법이 사용되었구나. 이 부분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바로 요 자료 이해하는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가나다에 해당하는 자료 이렇게 찾을 수가 있었고요. 1번 문제 우리가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해봤는데 단쌤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있는 자료들을 통해서 반드시 마무리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여행기 발표 수업 내용이다.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우리 친구들도 얼른 수능 열심히 공부해서 자신감 있게 잘 치르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해서 이렇게 여행 가서 여행기 쓰고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 마음으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곳은 석회동굴과 바다 위에 떠있는 수많은 탑 모양의 섬들이 어우러져서 절경을 이루고 있는 할롱베이야라고 알려줬어요. 그리고 여기 석회동굴이라는 걸 통해서 석회암 기반암인 지형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볼까요? 자, 기억은 기반암이 차별적인 용식작용을 받아 형성되었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석회동굴이 나타나는 곳, 기반암이 곧 무엇이겠어요? 당연히 석회암이었겠죠. 그리고 이 석회암은요,
대체로 회백색을 띠는데 그 회백색을 띠는 이유가 바로 석회암의 주요 성분인 탄산칼슘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탄산칼슘은 또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탄산칼슘이 물에 녹는 것을 바로 용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계지리에서 배우는 많은 암석들 중에 용식, 물에 녹아서 침식이 되고 사라지는 이런 암석은 바로 석회암밖에 없죠. 그래서 차별적인 용식 맞는 설명이었고요. 차별적인 용식이라는 게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암석의 모든 부분이 똑같이 용식을 받는 게 아니라 많이 용식받는 부분과 적게 용식받는 부분에 속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용식받은 부분들이 남아서 탑 카르스트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법 맞는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 이곳은 해안절벽과 12사도 바위라고 불리는 바위 기둥들이 높게 솟아있는 모습이 매우 아름다워 보였어. 이곳은 오스트레일리아 남동부 지역에 있는 해안 지형이죠. 아마 교과서나 그리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도 많이 다뤘던 지역들이라 여러분들에게 좀 익숙한 지역일 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 살펴보면 뒤에 해시계가 있어요. 근데 아마 이 부분은 고시겠죠. 곳은 해안 지형에서 이렇게 바다 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뜻해요. 여기에 파랑의 힘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래서 침식력이 강해지고 침식받아서 사라지겠죠. 사실은 여기 있는 지형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사이 부분들이 침식받아서 사라지고 유난히 단단했던 부분들 이렇게 남아서 시스텍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시스텍 어떻게 될까요? 계속 침식받아서 사라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12사도 바위가 이제 7개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시계도 점점 침식받아서 뒤로 점차 후퇴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아래에 있는 파식대는 점차 넓어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 니은은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육지와 분리되었다. 맞는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기간 해안지형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 눈치챘겠지만요. 침식지형인지 그리고 퇴적지형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누구에 의해서 이것이 파랑과 연안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혹은 조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인지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힌트를 주자면 우리 조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지형은 딱 하나예요. 무엇이냐면 바로 갯벌이죠. 그 다음에 물의 도시 어디냐면 베네치아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자, 사주 무엇이죠? 바로 모래기둥. 이 모래기둥은 왜 만들어지는 거예요? 파랑과 연안류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해안선 모양과 평행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주의 형성으로 인해서 원래 바다였던 부분이 바다와 분리되고 만의 입구가 이 사주로 가로막혀서 바닷물이 바다였던 부분이 바다와 분리되어서 만들어진 호수를 바로 석호라고 해요. 이 석호의 석자가 소금 석자예요. 그러니까 이곳의 바닷물, 원래 바닷물이었던 곳이니까 이 호수의 물을 먹어보면 짠맛이 나겠죠. 그래서 점점 계속해서 퇴적이 이루어지면 석호의 면적은 줄어들게 되겠죠.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겠구나라는 걸 예측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디귿번 한번 볼까요? 사주는 조류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발달한다. 자, 조류에 의해서 퇴적돼서 만들어지는 거 딱 하나 있다 그랬죠. 바로 갯벌. 사주는 파랑과 연안류에 의해서 퇴적받아서 만들어진 지형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 석호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축소되겠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퇴적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 2번 문제 정답 기억 니은이었고요. 그 다음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다큐멘터리 촬영 계획의 일부이다. 가나다 지역의 기후 그래프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 문제도 사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풀려고 이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 가나다의 글만 보고서 어떤 기후 지역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점짜리 문제였어요, 무려. 그런데 단쌤은요, 우리 친구들이 사실 문제를 풀 때 조금 힘을 빼고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시된 자료에 힌트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힌트들을 토대로 쉽게 접근을 해가면서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정확하게 구분하려고 하지 말고요. 제시된 힌트를 통해서 내가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거, 거기에 집중하면 좋겠어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 기후에 적응한 세계의 다양한 농업을 소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의 내용을 보면요. 자, 하천 주변의 충적지라는 말이 무슨 뜻이었죠?
하천의 퇴적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평탄한 지형들을 중적지라고 한다고 했고요. 여기에서 벼를 재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벼를 재배하는 대표적인 지역들 어디예요? 바로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의 영향을 받는 지역들이죠. 그래서 요 내용만 보고서 가 지역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시아의 계절풍 지역이겠구나. 이것만 보고서 아직까지 우리가 열대기후인지 온대기후인지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벼를 재배하면서 또 경사지에서 차를 재배하는 곳들이요. 열대기후 지역도 있고 또 온대기후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만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열대인지 온대인지 여러분들 세밀하게 구분하지 않아도 이 문제를 푸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날을 한번 볼까요? 자, 겨울철에는 곡물을 재배하고 여름철에는 포도, 올리브 등을 재배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작년에 혹시 과일 많이 사 먹어봤나요? 작년에 맛있었던 과일 혹시 있었어요? 수박을 혹시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작년에 먹었던 수박이 예년에 비해서 맛이 있었나요? 당도가 좀 떨어졌나요? 여러분들 기억 속에 수박, 포도 이런 과일들이 생각보다 예년보다 당도가 좀 낮았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장마가 어마어마하게 길었거든요. 그러면 과일에 수분이 많아지니까 당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일 농사는요.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서 비는 적게 오는 그런 고온, 건조한 날씨에서 잘 자라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의 글을 보니까 겨울철에 곡물을 재배한대요. 겨울철이 오히려 수분하고 여름철에는 과일 농사를 짓는데요. 그래서 여름철이 고온, 건조한 기후구나 라는 힌트를 파악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세계지리에서 배웠던 기후 지역들 중에서 여름이 고온, 건조하고 겨울철이 오히려 수분한 기후는 딱 하나밖에 없었죠. 바로 지중해성 기후였잖아요. 지중해성 기후 이렇게 쓰는데 우리 이 기후 어떤 뜻이죠? 시 대문자로 쓰는 시는 온대기후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S가 바로 여름이 건조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름이 고온, 건조한 지중해성 기후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 지중해성 기후에서 여름이 고온, 건조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무엇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아열대 고압대는요, 무려 사막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중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는 사막이 넓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지중해성 기후의 여름은 흡사 사막과 비슷할 정도로 건조하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달을 한번 볼까요? 소와 돼지 등의 가축을 사육하고 식량작물과 사료작물을 함께 재배한다. 여기에서 바로 혼합농업의 특성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계지리 공부하면서 그동안 봤던 다양한 농업지역들 중에서 이렇게 가축의 사육과 식량작물의 재배가 또 사료작물의 재배가 함께 이루어진다. 이런 기후지역은 어디밖에 없냐면 서한 해양성 기후지역밖에 없었죠. 자, 서한 해양성 기후지역 이렇게 선생님이 기후를 써봤는데요. 시 당연히 아까 지중해성 기후랑 마찬가지로 시 온대기후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F 무슨 뜻인가요? 수분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연중 수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잔디, 목초지 이런 것들이 잘 조성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중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목초지가 조성되기에 유리하고 그래서 가축의 사육이 연중 이루어질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B는요. 여름철이 그렇게 덥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온대기후 중에서 가장 기온의 연교차가 작은 기후라는 것을 요 기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후 그래프를 볼게요. 이 문제가 굉장히 좀 까다롭게 느껴졌을 것 같은 이유가요. 강수량이 그냥 제시된 게 아니라 편차로 제시가 됐어요. 편차는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이 달의 강수량에서 이 지역의 월 평균 강수량을 빼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 거냐면 이 달의 실제 강수량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계절에 비해서, 다른 달에 비해서 강수량이 많았는지 적었는지 그리고 계절별로 차이가 큰지 작은지 이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료가 강수량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게 편차 그래프였다는 거 꼭 유념을 하고 문제를 다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면요. 니은봉 같은 경우에 계절별로 강수량 차이가 거의 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계절풍 기후 지역은 우기와 건기가 확실한 기후잖아요.
그 다음 지중해성 기후 지역은 여름이 건조한 기후잖아요. 그리고 서한해양성 기후가 연중 강수량이 일정하게 고르게 많이 내리는 기후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니은번이 바로 다의 혼합농업이 이루어지는 서한해양성 기후 지역에 대한 그래프였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온의 온교차도 굉장히 작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한번 볼까요? 자, 디귿번을 보면요, 기온이 가장 높은 달, 이때가 바로 여름이겠죠. 그런데 강수량 특징을 보니까 다른 달에 비해서 강수량이 적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이 고온, 건조한 지중해성 기후에 대한 그래프였구나 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기역과 니은은 북반구일까요? 남반구일까요? 기온이 가장 높은 달이 7월, 8월, 9월 요때 형성이 되어 있다면 북반구 지역의 기후 그래프가 되겠죠. 그런데 디귿번은 기온이 가장 높은 달이 1월에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남반구의 지중해성 기후 지역을 나타낸 거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북반구랑 남반구 구분하는 문제들이 나오면 실전에서 진짜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후 그래프 통해서 사실 이 문제는 남반구, 북반구를 세밀하게 구분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것이었지만, 앞으로 이제 문제 풀면서 남반구, 북반구 구분을 할 때 반드시 최나널,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 기온이 언제 형성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문제 풀이에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역번 보면요,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대략 한 17도, 18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확실하게 풀고 싶었던 친구들은 이걸 통해서 열대기후인지 온대기후인지 구분하고 싶었겠죠. 왜냐하면 열대기후의 구분 기준이 바로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씨 이상이다라는 거니까요. 그리고 최하늘 평균 기온 18도씨 이상이라는 것은 바로 열대림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이제 열대림이 조성되는 열대기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주 세밀하게 구분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괜찮아요. 아까 단쌤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 지역이었구나. 그래서 기온이 가장 높은 달에 우기가 형성되겠구나.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었어요. 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기역번은 바로 가에 해당하는 기후 그래프였고요.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었네요. 그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에 대한 사이버 학습 화면의 일부이다. 답글 기억 리을 중 옳은 내용만을 고른 것은, 자, 가나 화석에너지의 특징에 대해 답글을 달아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일단 그러면 화석에너지가 무엇이 있는지부터 우리가 이야기해 볼까요? 자, 화석에너지는 첫 번째로 석유, 석탄, 천연가스가 있죠. 그래서 석유, 석탄, 천연가스 세 화석에너지 중에 하나였겠구나. 그런데 제시된 지도를 보니까요, 서남아시아랑 북부아프리카 지역이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아무래도 석탄은 아닐 것 같아요. 석유랑 천연가스겠구나. 이렇게 접근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렇게 화석에너지 자원 공부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화석에너지 자원은요, 일단 전 세계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차지하는 순서가 좀 중요합니다. 전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순위. 자, 어떻게 기억하냐면, 가장 쓰임새가 다양한 석유가 가장 소비량 많아요. 효율이 좋고 쓰임새가 다양한 석유 가장 소비량이 많고요. 그 다음 산업혁명 시기부터 쭉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자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석탄. 석탄은요, 화력발전이나 제철공업의 연료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석유 다음으로 사용량이 많아요. 그 다음 최근에 선진국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에 있어서 이 배기가스, 대기오염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화석에너지 가운데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이 가장 적은 천연가스가 선진국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석유, 석탄, 천연가스 순서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 시기 묻는 문제도 정말 자주 나오는데요. 자,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 시기는요, 석탄이 가장 먼저 사용이 됐죠. 왜냐하면 산업혁명 시기에 증기기관의 연료로 이용이 되면서요. 그 다음이 석유예요. 석유는 이제 19세기에 내연기관, 엔진이 발명되면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석유랑 천연가스랑 사실 비슷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석유를 개발하고 상용화할 때 천연가스를 사용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가스이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이 있어서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얼려서 액체화시키는 냉동 액화 기술이 발명이 되고, 이 가스를 배에 실어서 수송을 하거나 혹은 파이프라인, 가스관을 통해서 수송하는 기술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되었거든요. 그래서 석탄, 석유, 천연가스 순서라는 거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용도 기억해 두는 게 좋겠는데요. 자, 석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산업용으로 쓰인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화력 발전에 있어서요. 석유, 석탄, 천연가스 중에 가장 비용이 저렴한 게 바로 석탄이거든요. 그리고 제철공업에도 원료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석유 같은 경우에 우리 친구들 주변에서 한번 보세요. 석유가 어디에 많이 쓰이고 있는가? 바로 수송용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 다음 천연가스, 새 자원들 중에서 가정용으로 쓰이는 비중이 높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도시가스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지역들이 꽤나 많이 있죠. 자, 그리고 이 석유, 석탄, 천연가스 관련해서는요, 또 중요한 특징들. 천연가스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가장 적다.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꼭 정리를 해놓고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자료로 다시 돌아가서요. 사실 이 문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석유인지 천연가스인지 헷갈렸던 친구들 꽤나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가자원 같은 경우에는요, 카타르의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자, 이 자료는 각 에너지 자원의 생산량 상위 5개국의 총 생산량에서 해당 국가의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단쌤이 항상 강조했어요, 카타르를.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다른 산유국들이요, 대부분 석유도 생산하고 천연가스도 생산해요. 그런데 카타르는 천연가스에 대해서 독보적으로 많이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천연가스 생산국 순위에도 들어가고 수출국 순위에도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카타르 나오면 천연가스다. 단쌤이 늘 강조했던 부분이 또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카타르 나오면 가는 뭐라고요? 천연가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가가 천연가스라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나를 살펴보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중이 워낙 높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비중이 높은 나는 석유구나,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 여러분들, 단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자료가요, 각 에너지 자원의 생산량 상위 5개국의 생산량에서 해당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라 그랬어요. 전 세계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석유 같은 경우에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러시아가 많이 생산하고 있죠. 거의 소수점 차이 정도로 비슷비슷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 보고 당황한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중이 워낙 높게 보여서. 그리고 또 당황한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수능 특강 교재에는요, 2017년 자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석유 생산량 순위를 외웠던 친구들은요, 이란, 이라크 이 순서대로 외웠을 텐데 이 자료에서 보면 이라크, 이란 이 순서대로 나와요. 그래서 좀 당황한 친구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제시된 자료는 2018년 자료였어요. 그래서 어떤 시점의 자료냐에 따라서 순위는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함정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단쌤이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이 자원, 생산량, 수출량, 순위 외우는 거 아무 의미 없다 그랬죠. 오히려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헷갈리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자원이 어디에 분포하지? 그 맥락을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자, 석탄 같은 경우에는요, 어디에 주로 분포하고 있죠? 고기, 조산대, 그리고 석유랑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신생대, 제3기층, 배사구조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는 거, 요 맥락을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가는 주로 제철공업과 발전용 연료로 많이 이용됩니다. 제철공업, 발전용 연료 키워드 나왔으면 어떤 자원이에요? 바로 석탄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 가는 나보다 연소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적습니다. 단쌤이 오늘 진짜 강조했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것은 바로 천연가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틀렸고요. 그래서 맞는 설명이었고요. 니은번. 그 다음, 나는 가보다 상용화된 시기가 이릅니다. 자, 상용화된 시기. 석유가 천연가스보다 더 이르다라고 했죠. 그래서 디귿번 맞는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가는 고기조산대, 나는 신기조산대 아니죠. 석유랑 천연가스 둘 다 신생대, 제3기층, 배사구조. 주로 신기조산대 주변에 많이 분포하는 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니은, 디귿이었습니다. 이제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글의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 기상기구는요, 이 파괴물질의 사용을 규제하는 국제적 노력을 통해서 태양의 유해 자외선으로부터 생물체들을 보호하는 이것이 회복될 것으로 진단했다고 합니다. 자, 자외선으로부터 생물체들을 보호하는 이 간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오존층이었죠. 그래서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 무엇이냐면 바로 염화 플로리나탄소 CFC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그런데 이 물질의 사용을 규제하기로 전 세계가 약속을 하면서 실제로 오존층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기후 연구팀은 이것으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전 세계 주요 해안 도시가 침수되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55%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문제는 바로 지구 온난화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환경 문제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로 환경 문제가 왜 나타나지? 무엇이 원인인지 정리하는 게 중요하죠. 자, 오존층 파괴 같은 경우에 염화 플로리나탄소의 사용이 원인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었냐면 냉장고나 에어컨 이런 데에 냉매제로 사용이 되는 물질이었어요. 굉장히 안정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가운 성질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역으로 이게 공기 중에 한번 분사가 되면 아주 오랫동안 남아서 쭉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오존층을 파괴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 정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지구온난화 같은 경우에는요, 해안가에서는 해수면이 상승되죠. 그래서 해안가의 저지대가 침수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면 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산에서는요,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서 기온은 낮아지겠죠. 그래서 각각의 높이에 맞는 식물들이 그곳의 기후에 적응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곳의 기온이 점차 전반적으로 다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 높은 곳에 있는 고산식물이라고 하죠.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추운 환경에 적응한 식물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제주도에서는 구상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로 가장 사랑받는 나무인데요. 이런 나무들이 원래 살던 높이가 있어요. 원래 이 높이에서 살게끔 적응이 되어 있는데 이곳의 기온이 점차 높아져요. 너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멸종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산 식물이 사는 높이, 고도 한계선은 점차 높아질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생태계에 멸종 위기 동식물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디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리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한 가지 환경 문제랑 관련해서 환경협약들이 또 어떤 도시에서 이루어졌는지 이거 정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볼게요. 기억번, 가가 파괴되면 토양과 호수의 산성화가 가속화된다. 그럴듯한 이야기인 것 같죠. 왜냐하면 제시문에서 이 오존층이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라는 맥락이 서술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산성화랑 관련이 있는 환경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산성비죠. 오존층 파괴가 가속화된다고 해서 산성비가 더 심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번 틀렸어요. 그 다음 니은번, 이렇게 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협약이 어떤 도시에서 이루어졌는지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몬트리올 정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몬트리올은요, 캐나다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제 이곳에 전 세계 이제 대표들이 모여서 약속을 합니다. 앞으로 오존층 파괴를 막고 예방하기 위해서 염화 플로리나탄소를 쓰지 맙시다. 그리고 그 결과 오존층은 회복이 되고 있어서요. 이 환경 문제도 전 세계가 협력을 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되었던 그런 협약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있고 많이 출제가 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나에는 지구온난화가 나왔잖아요.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협약이 이루어진 도시들은 어떤 도시들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볼까요? 먼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처음으로 기후변화가 진짜 심각하구나, 전 세계가 무언가 액션을 취해야 되겠구나 라는 협약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뭔가 즉각적인 효과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몇 년 뒤에 일본의 교토에서 다시 모이죠. 그래서 교토 의정서를 체결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라는 게 생겼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비해서 뭔가 더 적극적인 무언가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에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됐던 거죠. 그 다음에
이 교토의정서가 2020년에 종료됐어요. 그래서 이 교토의정서를 이제 대체할 새로운 기후협약 체제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프랑스의 파리에서 체결되었던 파리 기후변화협약 파리 협정이죠. 여기에서는요, 이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게도 이제 감축의 의무를 부여하고요. 물론 선진국이랑 개발도상국이랑 어느 정도 차별은 둡니다. 그리고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핵심인 그런 협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이런 공간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백지도에서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디귿번 한번 볼까요? 자,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면 고산식물의 분포 한계 고도가 낮아진다고요? 높아진다고요. 그러다 보면 산 높은 데까지 가다 보면 이 식물이 살 곳이 없어요. 그래서 동식물의 멸종이 가속화된다라는 맥락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 리을번, 지구온난화는 화석연료의 과다한 사용이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니은 리을이었습니다. 이제 6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학생이 정리한 노트의 일부이다.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건조기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지형들 나와 있는데요. 건조기후 지역의 지형들도 역시 침식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인지 혹은 퇴적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인지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물에 의해서 침식 또는 퇴적된 것인지 혹은 바람에 의해서 침식 혹은 퇴적된 것인지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의아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포인트가 바로 물이겠죠, 여러분들. 건조기후 지역은 물이 적은 지역인데 왜 물로 인해서 침식이나 퇴적이 일어나는 거지? 또 이제 의문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면요. 건조기후 지역의 특징이 뭐예요? 식생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요. 이 바람이 불 때 원래 나무나 풀이나 이런 것들이 흙이 날아가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 역할을 해줄 식생이 없다 보니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금방 침식이 일어나고 또 금방 퇴적이 돼요. 그리고 건조기후 지역의 정의가 뭐예요, 여러분들?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은 곳, 그리고 연 강수량이 500ml보다 적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수량이 적을 뿐이지 0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약간의 비가 내리기는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조금만 내려도 마치 우리나라에 폭우가 내리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주변에 식생이 없기 때문에 이 토양이 물에 쓸려 내려가는 걸 막아줄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비가 조금만 내려도 금방금방 여기 있는 물질들이 빗물에 쓸려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 빗물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에 의해서도 침식이나 퇴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있는 버섯 바위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지형이냐면 바람이 불 때 이 주변에 있는 모래의 알갱이가 통통통통 튀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바위의 아랫부분이 침식을 많이 받아요. 자, 아까 우리 베트남의 할롱베이에서 석회암이 많이 녹는 부분이 있고 적게 녹는 부분, 차별적인 용식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많이 깎이는 부분이 있고 적게 깎이는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바로 차별적인 침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 주세요. 버섯바위는 차별적인 침식, 무엇에 의해서요?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형이라는 거 잘 정리해 주세요. 일단 와디,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비가 올 때만 일시적으로 흐름이 생기는 하천을 뜻해요. 그런 하천을 건조한 하천, 평상시에 말라있는 하천, 건천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것이 현재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변이 다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사막에서 낙타를 데리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주변이 뭐가 뭔지 잘 찾기가 어렵죠. 이런 곳에서 이 와디를 따라가면 하류와 상류를 연결해주는 교통로의 역할을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낙타를 데리고 무리지어서 이동하는 대상무역의 통로로 이용되었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사구, 모래, 언덕인데요. 이곳에 있는 모래가 이제 주변에서부터 날라왔겠죠. 어떻게 날라왔을까요? 바람을 타고 와서 뭔가 장애물이 있었던 경우에 넘어가지 못하고 쌓이게 되니까 이 자리에 점점 모래가 많이 쌓이면서 모래 언덕이 만들어지게 된 퇴적 지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또 꿀팁이 하나 나갑니다. 이렇게 초승달 모양의 사구를 뭐라고 하냐면 바르한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항상 바르한이랑 선상지 연결되어 있는 바하다 헷갈리죠? 자, 선상지가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은 바하다라고 해요.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바르한은요, 사구가 한 개만 있어도 바르한이에요. 이렇게 초승달 모양의 사구 그 자체를 바르한이라고 하는 거고요. 선상지는 반드시 여러 개가 연결되어야 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유치할 수 있지만 이렇게 기억하면 여러분들 절대 까먹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기 같이 볼게요. 기억은 물리적 풍화보다 화학적 풍화작용이 활발하다. 자, 물리적 풍화작용은요. 암석이 그 자리에서 그냥 잘게 쪼개지는 거예요. 성분의 변화 없이요. 하지만 화학적 풍화작용은 뭐냐면 암석이 그 자리에서 성질이 변해요. 자, 단쌤이 항상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단쌤이 이렇게 EBS 와서 촬영을 하죠. 그럼 여기에 이렇게 보이지 않게 실핀이 많이 꽂혀 있어요, 머리에. 그리고 단쌤이 이제 집에 가서 찢느라 실핀을 빼놔요. 그리고 깜빡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욕실에 보면 그 실핀 있던 자리에 녹이 슬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검은색이었던 실핀인데 주변에 녹이 슬어서 불그스름한 이렇게 끈적끈적한 것들이 묻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금속 성분들은 녹이 슬고 색깔이 변하고 끈적끈적해지죠. 암석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암석에 보이지 않지만 금속 성분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이 높은 습도와 높은 열에 반응해서 성질이 바뀌는 것을 화학적 풍화라고 해요. 그러면 화학적 풍화는 어떤 환경에서 잘 일어날까요? 욕실처럼 덥고 습한 환경. 그런데 이곳은 건조기후 지역이잖아요. 일교차가 굉장히 큰 지역이죠. 낮에는 온도가 막 30도, 40도, 50도까지 육박했다가 밤에는 영하로 뚝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 풍화작용이 더 활발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번. 니은은 바람에 날린 모래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된다. 맞는 보기고요. 반드시 1등급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설 강의까지 챙겨보는 우리 친구들이라면 요거까지 기억해 주세요. 차별적인 침식을 받아서 형성됐다는 포인트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디귿번. 디귿은 하천의 퇴적작용에 의해 형성된 부채 모양의 지형이다. 아니죠. 하천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된 부채 모양의 지형은 바로 선상지였습니다. 그래서 디귿번은 틀린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 리을번 한번 볼까요? 자, 사막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렇게 사막의 형성 원인에 대해서 분류를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사막을 공부할 때요. 백지도에서 위치 파악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형성 원인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 위치를 보면 한류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사막 맞죠? 자, 이쪽에 이렇게 고緯도에서 저緯도로, 고緯도에서 저緯도로 한류가 흐르는 지역들이잖아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의 이 위치에는 아타카마 사막 나타나고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도 비슷한 위치에 여기 어떤 사막이죠? 바로 나미브 사막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지역 한류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사막이고요. 이런 곳에서는 안개를 포집하여 물을 얻는 시설이 분포한다? 맞는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사막의 형성 원인에 따라서 물을 얻는 방법들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안가에 한류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사막들은요. 굉장히 극한의 건조한 환경이죠. 그러니까 비는 많이 내리지 않지만 그래도 다행인 게 여기 해무라고 하죠. 안개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개를 포집하는 시설이 무엇이냐면 해안가에 그물망을 칩니다. 그리고 그 그물망에 맺힌 안개를 모아서 마을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북부아프리카나 서남아시아 지역에서는요. 주변의 고원지대에서 만들어지는 지하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하 관계 수로 카나트나 카레즈, 포가라 이렇게 부르는 시설들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찬정이라고 하죠. 이 지층의 압력 사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하수. 우리 오늘 또 문제 풀다가 또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백지도에서 사막의 형성 원인 색깔별로 구분해서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지역의 사람들의 생활 모습까지 정리해 놓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6번 문제 정답은 니은, 리을이었어요. 그 다음 7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자료는 지도에 표시된 구간의 지형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나 지형 단면도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기역, 니은, 단면선 중 하나임. 이 문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까다롭게 느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세 개의 대지형을 이렇게 큰 세계지도, 백지도에 색깔별로 혹은 패턴을 달리해서 나온 것들 그런 거 이렇게 주로 봤잖아요. 그래서 안정육계는 가, 그리고 고기조산대는 나, 그리고 신기조산대는 다 이렇게 구분된 자료들. 그래서 신기조산대가 같이 이렇게 그룹화되어 있고 고기조산대가 같이 그룹화되어 있어서 그런 자료를 봤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역시나 3점짜리 문제답게 그러한 힌트가 전혀 없죠. 그리고 이렇게 지역적으로 딱 대륙을 잘라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세계지도 스케일로 봤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단쌤과 같이 이렇게 색깔펜 들고 신기조산대 위치, 고기조산대 위치 체크했던 친구들이라면 또 자신감 있게 풀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색깔펜 들고 여기에 신기조산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여러분들?
신기조산대는 대체로 판의 경계 부분에 많이 분포하기도 하는데요. 여기 안데스 산맥이 바로 대표적인 신기조산대가 되겠죠. 그리고 아프리카에는 어디 있어요, 신기조산대? 자, 아프리카에서 신기조산대 못 찾는 친구들 많이 있는데 단쌤이 항상 강조하죠.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가 이렇게 시작된다고요. 그래서 알프스 산맥만 기억하지 말고 아프리카 북서부 지역에도 신기조산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고기조산대도 또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아프리카 남쪽에 남아공에 석탄이 많이 생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고기 습곡 산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기역 같은 경우에는요, 왼쪽에 신기습곡 산지가 있으니까 가랑 나중에 무엇이겠어요? 이렇게 고도가 높은 산지가 왼쪽에 분포하고 있는 가가 바로 기역번에 해당하는 것이었겠죠.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 A, 이렇게 높고 험준한 산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신기조산대에 해당되는 안데스 산맥이었겠죠. 자, 그 다음에 B는 이쪽으로 가면서 점점 평탄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거의 기복이 없는 모습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지역이 바로 안정육계, 시원생대에 형성된 안정육계에 해당하는 브라질 순상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정육계에서는 어떤 자원이 많이 분포하고 있죠? 바로 철광석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주요 철광석의 생산지 중에 한 군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세계의 대지형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면 백지도에서 위치 체크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단순히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있는 자료 보고 이거지 하고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자기 손으로 스스로 백지도에 색깔 펜 들고 체크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지형들이 언제 만들어졌지 시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만들어진 시기에 따라서 분포하는 자원의 특성이 다르죠. 그래서 어떤 자원이 분포하고 있지까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는 바로 니은번에 해당하는 그림이 될 텐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들쭉날쭉 심지어 이렇게 해발고도 거의 2000m 가까운 산지들이 쭉 있는데 갑자기 지형이 푹 꺼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자, 이것이 바로 동아프리카 지구대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 나는 니은에 해당하는 단면도였고요. 여기 C에 해당하는 곳이 바로 동아프리카 지구대. 그럼 여기는 왜 이렇게 주변과 다르게 움푹 파인 모양이 될까요? 이곳에서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면서 그 사이에서 새로운 지각이 나와서 지층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가 이렇게 움푹 파여있는 지구대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방법, 바로 여기에 호수가 여러 개 있잖아요. 이것들이 이 지구대에 만들어진 호수예요. 주변보다 낮은 곳에 물이 고이면서 만들어진 호수라는 거. 그래서 여기 동아프리카 지구대로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줘야 되겠는데요. 이 위치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아프리카랑 서남아시아랑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선을 쭉 그어봐요. 여기가 동아프리카 지구대구나. 대체로 요 정도 위치에 동아프리카 지구대가 있구나.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볼까요? 1번, 가는 니은이고 나는 기역이다. 아니죠, 반대죠. 가는 기역이고 나는 니은이다. 그 다음 A는 고생대의 습곡운동으로 형성된 산지이다. 아니죠. 대표적인 신기습곡 산지인 안데스 산맥이었습니다. 그 다음 3번, B는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다. 자,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은 지금 현재 막 활발하게 지각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이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4번, C는 대륙판이 갈라지면서 형성된 지구대이다. 맞는 설명이었습니다. 요게 바로 정답이었고 단쌤이 오늘 꿀팁 알려줬죠. 동아프리카 지구대 기억하는 방법. 여기라고요. 바로 아프리카랑 서남아시아랑 갈라지는 부분. 여기에서 이제 동아프리카 지구대 갈라지고 있다.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4번, 5번이죠. A는 B보다 철광석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자, 철광석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곳은 바로 안정육계. B에 해당하는 곳이 철광석이 풍부한 곳이었고요. 여기 브라질 순상지죠. 그래서 7번 문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이제 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시기별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백지도에서 점을 찍어 놓으면 우리 친구들은 대부분 무엇부터 하냐면 이게 어떤 나라지? 여기가 어떤 도시지? 이거부터 찾으려고 해요. 더 중요한 것은 단쌤이 항상 우리 친구들에게 강조하는 건데요. 기후에서
지형도가 나왔고 위치가 나왔고 지도가 나왔고 적도가 있다면 적도에 선을 그어보자.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사실 여기가 어떤 나라인지는 기후에선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위도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여기 지금은 적도에 선을 그어보니까 이 점이 어떤 나라인지는 모르더라도 어떤 기후 지역인지는 알겠죠, 여러분들. 적도 주변에 분포하는 바로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는 아프리카에서 자원과 관련해서도 정말 많이 출제되는 지역이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콩고 민주공화국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지역이 나왔어요. 그런데 또 정확하게 문제 풀고 싶어하는 우리 친구들이 여기가 열대 몬순 기후일까 열대 사바나 기후일까 막 걱정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적도에 선을 그은 이유가 있어요. 적도에 선을 긋고 보니까 이게 몬순 기후인지 사바나 기후인지는 중요하지 않죠. 얘는 열대 사바나든 열대 몬순이든 어쨌든 북반구에 나타나는 우기와 건기가 뚜렷한 열대 기후예요. 그리고 얘도 열대 몬순이든 열대 사바나든 어쨌든 남반구에 나타나는 우기와 건기가 뚜렷한 열대 기후 지역이에요. 사실 여기는 북반구의 사바나 기후 그리고 남반구의 사바나 기후였는데요. 여러분들이 사바나랑 몬순까지 세세하게 구분하지 않아도 괜찮았던 문제예요. 이렇게 북반구와 남반구의 사바나 기후 비교하는 문제는 정말 자주 출제되니까 이거 꼭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열대 우림 기후 같은 경우에 열대 우림 기후 1년 내내 연중 수변한 기후가 형성되는 이유가 바로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연중 받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북반구의 사바나 기후, 남반구의 사바나 기후 이렇게 사바나 기후가 형성될 때 우기에는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죠. 하지만 건기에는요. 지중해성 기후처럼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도 정리해 두면 좋겠죠. 이 부분이 출제가 됐을 때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가 지역은 강수량도 가장 많고요. 계절별로 차이도 그렇게 편차가 크지 않아요. 이걸 통해서 가가 바로 열대 우림 기후에 해당하는 콩고 민주공화국의 그래프였구나 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나랑 다를 보면 가에 비해서 강수량이 적어요. 그래서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기후인데요. 나는 우기가 6월에서 8월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걸 보니까 북반구일까요? 남반구일까요? 북반구의 사바나 기후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나이지리아의 한 곳이 바로 여기 나의 그래프에 해당하는 곳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는요. 우기가 형성되는 시기가 3월, 5월이고요. 6월에서 8월은 건기예요. 이걸 통해서 남반구의 사바나 기후 지역이구나 이렇게 접근할 수 있었어요. 자, 1번 가는 연중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는다.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그 다음 2번 나는 12월에서 2월에 동물들이 풀을 찾아 북쪽으로 이동한다. 자, 동물들이 왜 이동할까를 생각해 보면 돼요. 풀을 먹기 위해서. 그러면 풀은 어디에 형성이 될까요? 수분한 곳에. 그러니까 12월에서 2월에 풀을 찾아서 이동한다는 것은 이때가 건기라는 것에는 맞는 설명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여기였죠. 북쪽으로 이동한다? 자, 여기서 북쪽으로 가면 사하라 사막, 이제 스텝 기후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12월에서 2월에 동물들이 풀을 찾아 이동하는 건 맞아요. 북반구의 사바나 기후에서 건기에 해당하는 시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뭐가 틀렸냐면 동물들이 북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수분한 풀이 있는 남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틀린 보기였어요. 그 다음 3번 한번 볼까요? 가는 다보다 건기와 우기의 구분이 뚜렷하다. 자, 제시된 자료만 봤을 때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건기와 우기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1번이었지만 이제 남은 보기들도 왜 틀렸나 한번 볼게요. 자, 열대기후 지역은 모두 다 기온의 일교차가 연교차보다 큰 기후가 되겠습니다. 기온의 연교차는 거의 1, 2도, 2, 3도 이렇게 아주 적지만 기온의 일교차는요. 하루 중에 낮 기온이 막 한 30도 이상 올라갔다가 저녁에는 20도 초반으로 뚝 떨어지고 그래서 기온의 일교차가 더 큰 기후라는 것 진짜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죠. 그 다음 5번 다는 6월에서 8월에 나보다 대류성 강수가 자주 내린다. 자, 대류성 강수가 바로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잖아요. 하루 종일 태양빛이 쨍쨍 그래서 땅이 가장 많이 가열되고 이렇게 기온이 높게 올라가는 오후 2, 3시쯤에 착 내리는 소나기, 스콜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는 오히려 6월, 8월의 건기이기 때문에 대류성 강수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이제 9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문제도 어렵게 느낀 친구들 많았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또 쉽게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는 세 지역 대륙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나다와 ABC는 각각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 하나임. 자, 근데 여러분들 항상 단쌤이 하는 얘기가 있죠.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고 세계지리 문제에는 생각보다 많은 힌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총 인구 부양비 보고 어렵게 느꼈을 수 있지만 여기에 총 인구 규모를 바로 알려주고 있어요. 사실 이것만 보고서 우리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대륙 어디겠어요? 바로 나는 아시아. 그 다음에 가는 그 다음으로 인구가 많고 총부양비 높고 노년부양비 낮은 곳 가는 아프리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는 세 대륙 중에서 가장 인구 규모가 적어요. 그러면서 노년 부양비가 가장 높으니까 선진국 비중이 가장 높은 유럽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인구의 순이동자 수 보면 여러분들 순이동자 수 바로 절대값이라는 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여기 보면 A는요. 인구 유입에서 유출을 뺐을 때 양의 값이라는 거예요. 무려 한 3천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1990년에서 2015년 사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선진국의 비중이 높은 유럽이겠고요. 그 다음 B랑 C는 인구가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여기 왼쪽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프리카랑 아시아의 인구 규모가 한 4배 정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총 인구가 많이 더 빠져나간 곳 C가 바로 아시아고요. 그 다음 B가 아프리카 이렇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비율인지 수인지 항상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총 인구 부양비는 노년 인구 부양비와 유소년 부양비의 합이죠. 그래서 총 부양비는요. 청장년층 인구로 유소년층 인구와 노년층 인구 나눈 것에 곱하기 100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청장년층 인구로 유소년층 인구 나누고 곱하기 100 한 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유소년 부양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청장년층 인구로 노년층 인구만 나눈 것에 곱하기 100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노년 부양비라고 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힌트가 됐겠죠.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를 더한 것이 곧 총 부양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총인구 부양비, 노년인구 부양비만 알려줬지만 총인구 부양비에서 노년인구 부양비를 빼면 곧 유소년 부양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가 가장 유소년 부양비가 높은 곳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1번 같이 볼게요. 가에는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가 위치해 있다. 자, 우리가 전 세계 인구 수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 중국이라는 건 알 수가 있잖아요. 중국은 아시아에 있으니까 틀렸죠. 그 다음 중위 연령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어떤 지역에서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부터 가장 많은 사람까지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를 중위 연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노년 인구 부양비가 높은 유럽이 중위 연령도 높게 나타나겠죠. 그 다음 3번 나는 다보다 유소년 인구 부양비가 낮다. 자, 여기 보면요. 아시아랑 유럽이랑 총 인구 부양비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유럽의 노년 인구 부양비가 더 높네요. 그렇다는 것은 아시아가 유럽보다 유소년 인구 부양비는 더 높겠구나라는 걸 추론해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대체로 머릿속에 대륙별 합계 출산율 정도가 머릿속에 있었다면 그대로 풀어도 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 4번 한번 볼까요? 자, 가와 나는 인구 순유출이 나타나고 있다. 그게 바로 여기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죠. 인구가 실제로 빠져나가서 음액값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 다는 인구 순유입 지역이다. 4번이 옳은 설명이었고요. 5번 틀린 설명이라는 거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9번까지 같이 풀어봤습니다. 이제 1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세계지리 비대면 수업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옳게 답한 학생만을 고른 것은? 자, 이렇게 전통가옥 구조 나왔는데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죠. 여기는 말레이시아의 고상가옥, 바로 높은 열, 습기, 병충해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한 구조이고요. 일본의 합장가옥, 이렇게 경사가 급한 지붕이 나타나는 이유는 많은 눈에 대비하기 위한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갑이 이야기합니다. 지면에서 올라오는 열과 습기를 차단하기 유리합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우리가 고상가옥 딱 2개 나오잖아요. 열대기후 지역의 고상가옥과 툰드라 기후 지역에 나타나는 고상가옥은 또 만들어지는 맥락이나
외관이 다르다는 거 비교해서 공부하면 좋겠죠. 그 다음 나는 눈이 쉽게 흘러내리도록 지붕의 경사가 급합니다. 맞는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 가 분포 지역은 나 분포 지역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큽니다. 아니죠. 열대기후 지역은 기온의 연교차가 대체로 작은 기후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눈이 많이 오고 겨울이 추운 지역이 기온의 연교차가 더 크지 않을까요? 그 다음 가는 개방적인 구조인 거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가 있고요. 나는 오히려 폐쇄적인 구조인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갑을이었습니다. 이렇게 전통가옥 그리고 의식주 이 기후 지역에 적응한 사람들의 생활 모습 이런 부분들은 잘 정리해두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또 전형적인 문제죠. 유럽과 아메리카의 공업지역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공업지역은 항상 전통공업지역 그리고 최근에 발달하고 있는 공업지역을 지도에서 위치를 정리하면서 학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서부 유럽의 전통공업지역은 대체로 산업혁명이 일찍부터 시작되었던 곳들은요. 산업혁명 시기부터 이용되었던 화석에너지 자원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오늘도 같이 이야기했는데요. 바로 석탄이었죠. 그래서 석탄과 철광석 산지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맞는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중요한 자원이 석탄에서 석유로 바뀌게 되면서 자원의 수입과 제품의 수출에 유리한 해안가 혹은 하천 주변에 이런 운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이 발달한 공업지역들로 바뀌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임해 지역이나 내륙수로 연안에 새로운 공업지역이 형성되었다. 니은번에 대한 설명으로 원료의 수입과 제품의 수출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맞는 설명이네요. 그 다음 3번 한번 볼까요? 자, 첨단 산업에 대한 설명으로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전문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 맞는 설명이죠. 자, 첨단 산업이라는 뜻이요. 이 끝이 뾰족한. 그래서 다른 산업들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산업, 부가가치가 크고 파급 효과가 큰 산업들을 이야기해요. 대표적인 게 바로 반도체 같은 경우예요. 원가 얼마 들지 않아요. 그리고 부품 작기 때문에 운송비도 얼마 들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건비도 크게 많이 들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혁신적인 기술력. 그래서 이런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 그리고 교통로가 갖추어진 곳에 입지하는 경향이 나타나죠. 그 다음 미국으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미국 북동부와 5대5 연안을 중심으로 입지한 전통공업지역. 역시 유럽의 공업지역과 마찬가지로 풍부한 지하자원 게다가 이곳들이 전통적으로 인구 밀집 지역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공업지역이 형성된 건 맞아요. 하지만 그 다음에 경공업이 주로 발달하였다? 아니죠. 제철공업, 자동차공업 이런 중화학공업 위주로 발달이 이루어졌던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 4번이었고요. 그 다음 5번 한번 볼까요? 자, 최근에 미국에서도 선벨트로 공업의 중심지가 이동하고 있다. 자, 선벨트의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컴퓨터 관련해서 실리콘밸리요. 실리콘밸리 어디에 있냐면 샌프란시스코 있고요. 그리고 인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지중해성 기후 나타나는 로스앤젤레스 있죠. 이런 지역들이 컴퓨터 관련 산업 집적한 지역들이고요. 자, 항공우주 산업은 어디가 발달한 지역이냐면 대부분의 나라에서요. 이 항공우주, 우주와 관련된 것들은 그 나라에서 가장 위도가 낮은 곳들에 위치해요. 그래야지 이 지구 자기장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적게 받게 되거든요. 미국에서는 어디에 있냐면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휴스턴이라고요. 텍사스주에 있습니다. 텍사스주 하면 그 주변에 멕시코만 연안, 석유의 매장량, 석유의 생산량도 굉장히 많은 곳이고요. 그리고 항공우주 산업이 발달한 곳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주로 미국의 남부 지역들 중심으로 공업의 중심지가 이동하고 있다. 5번은 맞는 설명이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1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문제도 진짜 여러분들 당황한 친구들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사실 다 배워봄직하지만 세계지리 수능을 앞두고 시간 대비 효율을 따졌을 때 모든 나라를 다 우리가 비중 있게 공부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자주 출제되는 이 나라들은 꼭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 나이지리아예요. 아프리카에서 석유 생산량 가장 많은 아프리카 최대의 산유국이죠. 그래서 석유 자원의 개발을 둘러싸고 분쟁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는 수단이랑 남수단이죠. 그래서 종교적인 차이, 민족의 차이로 인해서 분쟁을 계속 겪어왔고, 그래서 국제사회의 개입으로 두 나라가 분리되었으나
수단과 남수단의 접경 지역에서 또 석유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지역에 대한 공통점을 골라줘야 되는데 기억번 보기부터 여러분들 당황했을 것 같아요. 사실 단쌤이 만약에 고3인 다은이었다면 과거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은 지역이다?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 세모 치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크리스트교도와 이슬람교도 간의 갈등이 있다 확실하게 맞는 내용이잖아요. 나이지리아, 수단, 남수단 둘 다 북부 지역은 건조기후 지역들이죠. 그래서 이슬람교도의 비중이 높고 남부 지역은 이 식민지배 과정에서 전파된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들이죠. 그래서 둘 사이에 갈등이 있다.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디귿번, 석유 자원을 둘러싼 지역 간 분쟁을 겪고 있다. 맞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번이 틀린 내용이구나. 이렇게 문제 풀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모든 내용을 다 완벽하게 알고 문제를 풀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가 시간 대비 효율을 생각했을 때요. 전략적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잘 모르고 내가 자신이 없는 내용이 나왔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지 말고요. 우리 친구들은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고 문제에는 생각보다 많은 힌트가 있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자신감 가지고 풀다 보면 이렇게 확실한 정답이 나와서 아 이게 틀렸구나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을번, 민족, 종족 분포를 토대로 국경선이 설정되었다? 그랬다면 오늘날처럼 아프리카 지역의 갈등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사실 민족, 종족의 분포를 고려하지 않고 국경선이 설정되어서 오늘날까지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대륙이죠. 자, 그리고 기억번 보기에 당황했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단쌤이 자료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기에 아프리카를 식민지배했던 나라들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세계지리 수능을 풀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되냐? 아니요. 그래서 또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단쌤이 준비해봤습니다. 자, 일단 나이지리아를 둘러싸고 이렇게 아프리카의 서부 지역들이요. 프랑스의 영향을 받았던 곳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알제리아, 모로코, 튀니지는요. 오늘날까지도 프랑스와 경제적으로 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프랑스로의 인구 이주도 활발한 지역들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요즘에 유럽에서 이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열리지 못했던 축구 경기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축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라면 프랑스의 축구 선수 중에 정말 역사적인 선수죠. 지네딘 지단이라는 선수를 아마 알 거예요. 근데 그 선수의 부모님 고향이 바로 알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식민 지배 이후에 알제리 사람들이 많이 프랑스로 이민을 가게 되었는데 지네딘 지단 부모님도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프랑스로 이민을 가셨던 이주민들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수단, 남수단 이런 지역들, 아프리카의 대체로 동쪽 지역들은요. 영국의 영향을 받았던 지역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가 또 이걸 어떻게 기억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아까 우리가 호수가 하나 있다 그랬죠. 여기 이렇게 쭉 아프리카랑 서남아시아랑 갈라지는 부분에서 쭉 선을 그으면 여기가 바로 지각이 갈라지고 있는 동아프리카 지구대라고 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큰 호수, 빅토리아호. 사실 여기 현지인들이 부르던 원래 이름이 있어요. 하지만 영국인 탐험가가 이곳을 발견하고서 영국 여왕의 이름을 따서 빅토리아호라고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대체로 영국의 영향을 받았구나. 이 정도로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 같이 볼게요. 이 문제도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도시 인구와 도시화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일단 도시화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그 나라의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가 몇 프로인지, 그래서 도시화율이 높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 지역에 살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도시화율이 50%보다 낮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촌락에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단쌤이 항상 강조하는 거, 이렇게 두 시기의 자료를 주었다는 것은 이 사이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리 문제 풀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절대값인지 상대값인지 비율인지 수인지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가 같은 경우에는요. 1960년대에도 도시화율 꽤나 높았고요. 오늘날에도 높아요. 도시 인구는 적죠. 가는 여기 표현되어 있는 나라들 중에 가장 먼저 산업화가 시작되었던 핀란드의 그래프였고요. 그 다음에 나와 나를 비교해보면
다는요, 이 사이에 도시화율이 정말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세 나라 중에서 가장 산업화 시기가 늦게 시작되었다라는 걸 통해서 아프리카의 앙골라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나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도시 인구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구가 많은 나라구나, 이 정도 힌트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1960년대에 도시화율이 40% 좀 넘었다는 걸 통해서 이때 도시화 곡선의 가속화 단계, 2000년도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산업화, 공업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지역이라는 걸 통해서 라틴 아메리카의 어떤 지역이겠구나, 이렇게 접근하면 되고요. 바로 콜롬비아의 그래프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한번 같이 볼게요. 1960년에서 2019년 도시화율 증가 폭은 가가 가장 크다. 자, 이건 어떻게 보면 되냐면 사실 1번 문제는 간단했어요. 도시화율의 증가폭은요, 대체로 가지역은 50 좀 넘는 수준에서 80 좀 넘는 수준으로 요만큼 성장했죠. 그 다음에 나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40 좀 넘는 수준에서 거의 80 가까이 요만큼 성장했고요. 다지역을 한번 볼까요? 1960년대에는 거의 초기 단계였죠. 10 정도에서 지금 거의 70 가까이 이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통해서 도시화율의 증가폭은 다가 가장 컸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은 우리가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 2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제시된 자료는 도시 인구라고 하는 절대값을 주었는데 그 다음에 도시 인구 증가율이라고 하는 비율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배나 늘어났냐,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도시 인구 수가 얼마나 늘어났냐가 아니라 이전 시기 1960년대에 비교해서 2019년에 도시 인구가 몇 배나 늘어났느냐, 이게 바로 도시 인구 증가율이에요. 그래서 이 증가율을 따져보면 가는 도시 인구가 거의 한 2배 정도 늘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나는요, 도시 인구가 대략 한 5배 정도 늘어났고요. 다는요, 도시 인구가 한 40배 정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전 시기에 비해서 도시 인구가 얼마나 몇 배나 늘어났냐 하는 비율의 측면에서는 나가 아니라 다가 가장 컸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볼 때 도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게 나니까 맞네,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었죠. 근데 제시된 자료는 도시 인구라고 하는 그냥 수였고 보기는 도시 인구 증가율이라고 하는 상대적인 개념이었다는 거 꼭 주의해 주세요. 다음 3번. 다는 2019년에 도시화의 종착 단계에 진입해 있다? 아니죠. 다는 지금 현재 막 도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속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 4번. 가는 나보다 2019년에 촌락 인구가 많다. 자,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 가랑 나랑 도시화율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가의 도시 인구보다 나의 도시 인구가 월등히 많죠. 그러면 촌락 인구도 나가 더 많겠죠. 전체 인구 규모가 큰 나라니까요. 그래서 틀렸고요. 5번. 가는 다보다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시기가 이르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1960년대의 세 나라 중에서 가장 도시화율이 높았다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14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다음 자료는 두 종교의 성지순례 코스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 종교의 성지들을 보면요. 석가모니가 태어난 룸비니, 그 다음에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부다가야, 그 다음 석가모니가 최초로 제자들에게 설법을 한 사르나트, 그리고 석가모니가 이제 돌아가신 열반에 들어가신 쿠시나가르. 그래서 인도 북부 지역이고요. 여기 있는 명칭들을 통해서 가가 불교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나에 있는 성지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한 이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힌트가 또 있었죠. 여기 서남아시아의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가 위치가 표시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랜드 모스크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슬람교 사원을 모스크라고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슬람교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같이 볼게요. 1번. 가해 신자들은 라마단 기간 동안 금식한다? 이것은 이슬람교 신자들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 주요 경관으로 불상과 불탑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불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발생 시기 진짜 자주 나와요. 그래서 종교는 기원 전인지 기원 후인지 기원인지 이 정도로만 정리하면 되는데요. 바로 기원이 되는 게 크리스트교, 그 이전이 불교, 기원 후가 이슬람교, 이 정도로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가는 나보다 발생 시기가 이르다. 이게 바로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 4번. 가는 나보다 세계 총 신자 수가 많다? 자, 세계 총 신자 수는 사실은 그렇게 된 맥락이 있지만 우리가 기억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글자 수 순서대로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는 민족 종교, 나는 보편 종교이다? 둘 다
보편 종교예요. 이슬람교가 보편 종교이기 때문에 동남아시아로 전파가 돼서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가 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불교도 보편 종교였기 때문에 티베트 지역까지 전파가 되죠. 그래서 툰드라 기후가 나타나는 티베트 지역에서 육식을 허용하잖아요. 그래서 5번 틀린 보기였고요. 이 문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15번으로 한번 같이 가볼게요. 지도는 몬순아시아의 주요 분쟁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가,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사실 이 문제도 이 라 지역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대체 분쟁 지역을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지? 걱정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쌤이 오늘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일단 분쟁 지역은 왜 분쟁이 나타나는지, 자원을 둘러싼 분쟁인지, 종교를 둘러싼 분쟁인지, 민족의 차이로 인한 건지, 언어의 차이로 인한 건지 그 원인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역시 지도에서 위치 파악하는 거 중요하겠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나 지역 같은 경우에 파키스탄과 인도의 접경 지역이죠. 그래서 이슬람교, 힌두교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카슈미르 지역이고요. 여기는 종교와 관련된 분쟁이죠. 그래서 이슬람교와 힌두교. 그 다음 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소수민족 거주 지역이죠. 신장 웨이월 자치구. 여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소수민족들이 분리독립을 하고자 하고 중앙정부인 이 중국에서는 분리독립을 허용하지 않고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 갈등이고요. 그 다음 라는 미얀마의 서부 지역, 로힝야족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진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사람들을 불법 체류자로 정의하고 자유로운 이동과 여러 가지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 라 지역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자, 분쟁은요, 이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들 간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들 간에. 그래서 중국, 타이완, 일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곳인데요. 사실 선생님이 누구의 편을 들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측면에서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센가쿠 열도 그리고 갸오이다오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나라들마다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근데 단쌤이 센가쿠 열도를 먼저 쓴 이유는 일본이 지금 현재 시료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센가쿠 열도라는 이름을 기억해 둔다면 일본이 시료 지배하고 있다는 걸 절대 까먹을 일이 없겠죠. 자, 그 다음 여기 볼까요? 가는 위구르족의 분리독립운동이 발생하고 있다.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 니은번. 나는 이슬람교도와 힌두교도 간의 갈등이 나타난다.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 디귿번. 석유의 개발과 이용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하다. 자, 다 지역은요, 로힝야족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자원을 둘러싼 분쟁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쟁 지역의 원인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라의 영유권 분쟁 당사국에 필리핀이 포함된다. 자, 분쟁 당사국 기억하는 방법, 이 지역을 둘러싸고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요. 필리핀이 지금 어디에서 분쟁 당사국으로 포함이 되어 있냐면 한 요 정도쯤에 있는 난사 군도 혹은 여기 스프레틀리 군도라고 하죠. 여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 간의 분쟁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리을번 필리핀은 이 센가쿠 열도와는 관계가 없고요. 그래서 기억 니은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16번 같이 볼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신재생 에너지원별 전력 생산량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수력, 지역, 태열광, 풍력 중 하나임.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는요. 어디에서 잘 할 수 있지? 입지에 미치는 기후나 지형적인 조건들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수력은요. 아무래도 수량이 풍부하고 유량이 많고 그리고 낙차가 큰 곳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빙하지형 분포하는 곳에서 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지열은 판과 판의 경계, 그래서 지진, 화산활동이 활발한 곳, 그리고 태양광열, 태양빛이 쨍쨍 내리쬐는 사막기후나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요. 그리고 풍력은 한 방향에서 바람이 탁월하게 많이 부는 지역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일단 여기 총 에너지 생산량 나와 있죠. 신재생 에너지의 총 생산량 나와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가장 에너지 생산 규모가 작은 두 번째 그래프가 바로 아이슬란드의 그래프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슬란드에서 많이 하고 있는 A와 B가 수력 아니면 지열이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이슬란드는 불과 얼음의 나라잖아요. 빙하 지형과 그리고
화산활동이 오늘날에도 정말 활발하게, 올해도 화산활동이 활화산 분출이 있었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라서요. 지열 아니면 수력이라는 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A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B는 2개 나라에서만 하고 있죠. 이걸 통해서 더 보편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A가 수력, 그리고 B가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열 발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이슬란드 빼고 나와 있는 지역이 지금 프랑스랑 이탈리아였는데요. 둘 중에서 지열 발전하기에 유리한 곳 바로 알프스 히말라야 조사인데 이탈리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세 번째 그래프가 이탈리아였구나 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 C랑 D 중에 D의 비중이 좀 더 커요. 그리고 나머지 그래프는 프랑스가 될 텐데요. 프랑스에서는 C의 비중이 더 커요. 그래서 두 나라가 어디에 강점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탈리아는 대부분의 지역이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죠. 여름이 고온, 건조.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많이 할 수 있는 D가 태양광, 태양열이 되겠고요. 그리고 프랑스는요. 대륙 서안해, 서안해양성 기후 지역이 넓게 분포하는 나라죠. 그래서 편서풍의 영향을 연중 많이 받을 것이고 그러면 풍력 발전이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C가 풍력이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같이 볼게요. 자, 일조량이 풍부한 지역이 개발에 유리하다. 이것은 태양광의 특성이었죠. 그 다음 2번. 지열은 지각 내에 축적된 열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양식이다. 이게 바로 맞는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 3번. 낙차가 크고 유량이 풍부한 지역이 생산에 유리한 것은 수력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다음 바람의 방향과 속도가 발전소 입지에 영향을 주는 것은 풍력 발전이었고요. AD 중에 전 세계에서 발전량이 가장 많은 것은 B다? 아니죠. 수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 통계에서도 수력은 따로 떼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수력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수력은 원자력보다도 비중이 높죠.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다음 17번 이렇게 몬순아시아 지역과 오세아니아 지역의 협력을 간접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프는 세 국가의 수출 상위 5개 품목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나다는 각각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중 하나임. 자, 여기 가 지역을 보면 철광석, 석탄, 천연가스, 금, 육류 이렇게 주로 광물 자원 그리고 식량 자원 위주의 수출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공업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인도를 고를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주로 광물 자원의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나 철광석, 석탄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곳은 오스트레일리아였어요. 우리나라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철광석과 석탄을 수입하고 있고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이렇게 많은 자원을 생산하는 이유가 바로 한국, 중국,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의 중화학공업이 발달한 나라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런 나라들로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나는 지금 기계류, 자동차, 정밀기계, 철강, 화학약품, 중화학공업 제품이 대부분인 걸 통해서 일찍부터 공업이 발달한 일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다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의류, 섬유직물 이렇게 경공업의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것을 통해서 최근에 막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인도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보기 한번 같이 볼까요? 1번, 벵갈루루, 뭄바이 등의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였다. 이것은 어떤 나라에 대한 설명이냐면 인도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 2번, 풍부한 지하자원을 토대로 제조업이 크게 발달하였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꼈을 수 있는 보기인데요. 자, 일본이 제조업이 발달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지하자원이 풍부한 지역은 아니죠. 그래서 다른 나라로부터 많이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 3번. 단은 내륙에서 찬정을 이용한 기업적 농목업이 발달하였다. 자, 단쌤이 이 건조 지역들에서 물을 구하는 방법 좀 정리해달라고 했잖아요. 찬정을 이용한 기업적 농목업은 바로 오스트레일리아에 해당하는 설명이었죠. 그래서 틀렸고요. 가는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고 나와 다는 북반구에 위치해 있으니까 4번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 5번. 나는 다보다 생산자 서비스업의 종사자 비중이 높다. 맞는 설명이죠. 자, 일본은 인도보다 산업화가 이루어진 시기도 이르지만 최상위 세계 도시인 도쿄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 생산자 서비스업의 종사자 비중이 높다.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18번 문제로 같이 가볼게요. 이것도 역시 전형적인 문제고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에서도 자주 봤던 자료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지도는 내 국가의 민족, 인종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D는 각각 아프리카계, 유럽계 원주민 혼혈 중 하나임. 자, 아프리카계는 왜 라틴 아메리카로 오게 되었을까요? 플랜테이션 농장의 노동자로 강제 이주된 거죠. 그럼 플랜테이션 농장은 어떤 기후 지역에 많이 분포할까요? 열대 기후 지역에 많이 분포하겠죠. 그래서 열대 기후 지역에서 비중이 높은 C가 바로 아프리카계 주민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유럽계 주민들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유럽에서 왔겠죠. 유럽의 대부분 지역이 온대기후인 걸 감안했을 때 유럽인들이 와서 정착했을 것으로 예측되는 곳은 대서양 연안에, 유럽에서 이렇게 넘어왔을 거잖아요. 대서양 연안의 해안가 지역들. 그래서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에서 유럽인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B는 유럽계 주민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주민들은 원래 라틴 아메리카에 여기저기 많이 살고 있었을 텐데요. 해안 지역은 유럽인들이 와서 차지했어요. 그러면 어디로 밀려나게 되었을까요? 사람이 살기에 불리한 열대 고산기후 지역들. 그래서 고산기후 지역에서 비중이 높은 A는 바로 원주민이었겠구나. 이렇게 볼리비아의 인구 구성을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혼혈 나왔어요. 자, 혼혈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원주민과 이주한 사람들 간에 이렇게 서로 화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혼혈 비중이 굉장히 높고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사실 혼혈 인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요. 여기 콜롬비아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D가 바로 혼혈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1번, 과거 플랜테이션 농업을 위해 강제 이주가 되었던 사람들은 바로 아프리카계 주민들이었어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B는 열대고산기후 지역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다. 열대고산기후 지역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은 사람들은 바로 원주민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잉카 문명, 마야 문명, 아즈텍 문명 이런 고대 문명들을 꼽히기도 했죠. 그 다음 3번, 라틴 아메리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민족, 인종은 바로 혼혈이고요. 그 다음 D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의 공용어는 포르투갈어이다. 이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각 국가별로 인구 구성까지 우리가 다 외워야 되나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자, 라틴 아메리카에서 포르투갈어 사용하는 대표적인 나라를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였던 거예요. 포르투갈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 브라질이죠.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혼혈이 아니라 유럽계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5번, A는 B보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거주 역사가 길다. 원주민이니까요. 그래서 5번이 맞는 설명이었네요. 그 다음 19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주요 가축의 국가별 사육 두수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나다는 돼지, 소, 양 중 하나이고 A, B는 미국, 중국 중 하나임. 자, 가를 보면요. 브라질이랑 인도에서 많이 키우고 있다는 걸 통해서 소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브라질은 전 세계 최대의 소 사육 두수를 자랑하는 나라죠. 그 다음 인도에서는요.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또 힌두교에서 소를 신성시하는 특성 때문에 소를 많이 키우고요. 자, 그 다음에 나랑 다, 양 아니면 돼지일 텐데 여기 오스트레일리아가 들어가 있어요. 오스트레일리아는 국토의 대부분이 건조한 기후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건조한 환경에서도 키울 수 있는 양이 바로 나에 해당하는 것이었겠죠. 다는요. 전 세계의 사육 두수의 거의 절반 이상을 이 나라가 차지하고 있어요. 아주 돼지고기를 많이 소비하는 나라인데요. 다는 돼지였고 그래서 B는 중국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 맞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2번, 가는 미국에서 주로 기업적 목축 형태로 사육된다. 이렇게 구대륙과 신대륙의 농목업 특성이 좀 다르다는 거 기억해 놓으면 좋겠죠. 그 다음 벼농사 지역에서 노동력 대체 효과가 큰 것은 바로 소죠. 그래서 인도에서 많이 키우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나는 가보다 건조한 기후에 대한 적응력이 높다. 그 증거가 바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많이 키우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 5번 세계 육류 생산량. 이게 좀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제시된 자료에서는 가축의 사육 두수를 줬고요. 문제에서는 육류 생산량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가축을 키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가죽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육류로 소비하기 위해서. 그중에 육류 생산량만 따졌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급식 식단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순서를 떠올리면 돼요. 돼지, 소, 양 순서죠. 그래서 5번 세계 육류 생산량은 돼지, 소, 양 순으로 많다. 맞는 보기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네요, 여러분들. 다음 글에 가나다에 해당하는 도시를 지도의 ABC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백지도에서 위치 찾는 문제는 정말 자주 나옵니다. 자, 과거의 역사 경관과 현대적 도시 경관이 조화를 이룬다. 그래서 도시 발달의 역사가 오래된 곳이고요. 도심에는 오래전부터 상업 기능이 발달한 샹젤리제 도심 외곽에는 현대적 업무지구가 새로 조성되어 있다. 바로 유럽의 도시 특징이잖아요. 지도에 유럽 딱 한 군데만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가는 A, 프랑스의 파리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전형적인 동심원 구조가 나타난다. 이 전형적인 동심원 구조가 무엇이냐면 도시의 중심부에 중심 업무지구가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는 이제 도시 발달의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좀 열악한 낡은 주택지구들이 형성이 되고요. 근데 사람들은 도심의 과밀화된 환경이 싫어서 외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도시 외곽에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춘 고급 주택지가 형성되어 있는 이런 구조의 도시를 동심원 구조라고 하는데요. 여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자가용을 보편적으로 많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소득 수준이 높고 교통망이 갖추어질 수 있을 정도로 국가의 어느 정도 경제 수준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제시된 지역들 중에 바로 B에 미국의 시카고에 해당하는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 달을 한번 볼까요? 이번엔 역전된 동심원 구조라고 합니다. 도심에 모든 게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에 그렇게 경제 수준이 높지 않다 보니까 도심에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생활 환경이 열악해지는 거죠. 다는 어디였냐면 바로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렇게 브라질에서 불량주택지구를 파벨라라고 부른다. 이런 내용들까지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문제 다 같이 풀어봤는데요. 아까 단쌤이 진해진 지단 선수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선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요. 너무 집안이 가난하고 어려워서 운동화를 살 수 없어서 속상했었대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보니까 발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 과정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남은 134일 파이팅 했으면 좋겠고요. 단쌤은 또 EBS에서 세계지리 개념 완성, 그리고 수능 특강, 그리고 수능 개념, 그리고 지금 수능 완성 또 촬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출의 미래도 이미 촬영을 다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지 않아도 쉽게 공부하면서 고득점 이룰 수 있도록 단쌤이 끝까지 도와줄 테니까요. 혹시 또 단쌤이랑 더 공부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단쌤 강의를 찾아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9월 모의평가가 남아있잖아요. 9월 모의평가 이후에 자주 출제되는 것들, 그리고 자주 출제되지 않았으나 실전에서 함정이 될 수 있는 부분들 단쌤이 파이널 체크 포인트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 강의까지 우리 친구들이 꼭 따라와서 수능에서 정말 여러분들 준비한 만큼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루 정말 너무 고생 많았고요. 맛있는 거 먹고 힘내서 수능까지 여러분들 지치지 않고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단쌤이 항상 응원하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어요.